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한 지 6년여 만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두 자녀와 함께 오후 5시쯤 빈소에 도착했으며 정몽규 회장 등 현대가와 친척인 이재현 CJ 회장이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의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며 정재계에서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27년간 삼성을 이끌면서 신경영 선언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비자금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보류를 원했던 서울 영등포구가 사흘 만에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만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히 잠든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에도 큰 공을 세운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이 회장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면서 관련 소식들로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전 4시쯤 서울 삼성병원에서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심폐소생술까지 받고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지만 반도체의 거인은 끝내 병상을 딛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병세가 목요일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장 기능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1942년 1월 9일 이병철 회장과 박두울 여사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회장은 1987년 12월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고 당시 약 1조 원이던 시가총액을 1993년 신경영 선언 등 혁신을 통해 2018년 396조 원으로 400배 가까이 성장시켰습니다. 삼성은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오전에 전해진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방금 보신 대로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삼성병원은 벌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저희 정준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분위기를 들어보죠. 자, 정준영 기자, 벌써 많은 분들이 조문을 다녀갔다면서요? 네,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습니다. 현재 빈소 내부는 취재가 불가능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장례식장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남 이재용 부회장과 부인인 전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일반 시민의 조문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가족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후 3시 40분쯤 가장 먼저 조문을 와 1시간 30분가량 머물다 갔고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과 정몽규 HDC 회장이 오후 4시 50분쯤 도착해 20여 분 동안 조문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단 등은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조화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유가족 측에 직접 보낼 예정입니다.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수요일 28일에 발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삼성그룹의 운명을 바꿨다고 하는 1993년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당시의 사진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 말은 오늘날 삼성의 혁신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많죠.
그런 혁신과 함께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끈 27년,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 지난 198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과 함께 던진 출사표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당시 삼성의 매출은 10조 원이 안 됐고 글로벌 시장에선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이 회장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뼈를 깎는 혁신을 꾀합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 회장이 던진 최대의 승부수는 반도체. 1992년 세계 최초로 63회가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휴대전화 시장엔 애니콜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불량률이 높자 15만 대를 임직원 앞에서 불태웠고 이후 1년 만에 국내 휴대전화 시장 4위에서 1위로 올라섭니다. 스마트폰 갤럭시를 통해 휴대전화 신화는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회장이 이끄는 동안 매출은 34배, 임직원은 10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사무를 깊게 보고 멀리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을 타전하며 삼성을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칩 분야의 글로벌 거인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적지 않은 순환도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자동차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죠. 삼성의 무노조 경영,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면들은 백연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삼성 SGX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까지 더해져 이 회장은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은 2008년 4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략기획실을 해체했습니다. 지난날의 행운을 모두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약 2년 뒤인 2010년 4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평생 수건이었던 자동차 사업에서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삼성은 1995년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지만 외환 위기 등이 닥치며 1999년 6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삼성자동차는 2000년 4월 르노에 인수됐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도 고인이 세상을 뜰 때까지 사회적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6년 5개월의 긴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이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이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지금 경영권을 쥐고 있지만 주식 상속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또 경영권 승계 문제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이건희 회장. 심장 이상 증세를 보여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한 후에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이후 6년여 동안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별세했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아 일선을 지휘해온 만큼 이 회장의 별세가 당장 그룹 경영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와 주식 상속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등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18조 2,251억 원. 이 가운데 이 회장의 지분 보유량이 20% 이상인 삼성생명의 지분 정리와 총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태산이나 경영권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도 변수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한 후 총자산 3% 초과분은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 과정과 맞물려 삼성 지배구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재판도 험난한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삼성은 그룹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온 2대 총수 이건희 회장을 떠나보내며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내일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재개되는데 관련 소식은 삼성 서초사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주영 기자, 삼성 임직원들도 부고 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있죠. 네, 삼성 측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비통한 심정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회장의 명복을 비는 글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는 거목의 부재 속에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왔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 반도체 공장과 네덜란드, 베트남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논란과 국정농단 관련 혐의 등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초 이 부회장은 9개월 만에 내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당분간 상주로서 빈소를 지켜야 되는 만큼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사옥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경영이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항상 위기를 말하면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다 바꾸라는 그의 책은 지금의 삼성을 만들기도 했고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줬는데요. 정치는 사류라며 정치권의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들에 맞췄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건희 회장.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삼성에는 이건희 표 초인류 기업 철학이 반영되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의 대표 브랜드 삼성. 그의 입에선 변화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자칫하면 삼성이 암의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 비효율 집단인 무감각한 회사라고 삼성의 현 주소를 진단했죠. 내가 잘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어서 회사 전체가 바뀌어서 그룹 전체가 바뀌어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이게. 이 회장의 말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2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인구의 회자됐습니다.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말로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품질에서 인재로, 다시 디자인으로 그의 경영 철학은 이어졌습니다. 0.6초 안에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제품을 못 판다며 도전에 대한 응전의 키워드로 디자인을 내걸었죠. 고인은 스포츠 외교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IOC 위원 자격으로 지구를 5바퀴 도는 일정을 소화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공을 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위기와 변화를 강조했던 이 회장.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삼성은 고인 없이 위기를 딛고 변화를 도모하게 됐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꼽히는 강준만 교수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책을 또 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한 괴짜라며 품격 없는 카리스마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 남용의 짜릿한 쾌감에 도취돼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한국 검찰은 삼권 분립이 아닌 사권 분립을 꿈꿔왔다며 검찰 힘 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 같은 견제는 야권에서 윤 총장이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에 있는 자체가 갑에 있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윤 총장이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던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공부하고 왔으면 초상을 치렀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사과하지 않은 건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던 진보학자 강준만 교수는 반년 만에 출간한 책에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정리하다 그만뒀다며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온종일 아부의 폭포수를 맞고 민주당도 쓴소리를 하면 몰매를 준다며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개혁 대상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지난 총선 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이달 초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복합기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를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로비스트 실명을 거론하면서 옵티머스 측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지인을 통해 복합기를 넘겨받으면서 실수로 명의 변경을 못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해명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이낙연 대표 선거 캠프의 복합기 렌탈 서비스의 계약자이자 트러스트홀 직원인 A씨를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 조사에서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인 김모 씨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정체는 물론이고 옵티머스와의 관계까지 캐물었습니다. 김 씨는 계약서 상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트러스트홀 등기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선관위가 이낙연 대표의 단순한 복합기 대납 의혹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옵티머스 측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러스트홀 직원 A 씨는 복합기 대납 부분만 인정하고 김 씨의 로비 활동 등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거침없는 작심 발언을 내놓은 뒤 검찰 내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도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건을 밀착 취재해온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윤 총장의 국감 발언 이후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검찰이 전반적으로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예. 한 검사는 국감 발언을 보고 정신무장이 됐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검찰 내부 전산망까지 달구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내부 통신망에 글들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국감 시작 직전에 항의성 사표를 내면서 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 그리고 궁예 관심법을 언급하며 추미애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의 글에는 각각 1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들이 다 검사들 실명으로 쓴 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몇 개 같이 보시면요. 예. 한 검사는 병든 가슴을 뛰게 해주신 총장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게 써서 윤 총장을 직접 응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거리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 들판을 외롭게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멋있다고 써서 친정부 검찰 간부들과 윤 총장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가리켜 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점점 더 심해진다라며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병든 가슴을 뛰게 해줬다, 또 뭐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거리는 강아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검사들, 추 장관이 좀 과도하게 검찰권을 제약했다, 뭐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검사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선을 넘었다,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예. 다만 검찰개혁을 거부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내놓으면서 잦은 인사로 법무부 눈치를 보던 검찰 조직이 활기를 되찾았다, 그런 평이 많습니다. 활기를 되찾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이제 펀드 사기 사건 수사로 연결이 될지 그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 남부지검이 맡고 있는 라임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전혀 관여할 수가 없지만 윤 총장이 끝까지 임기를 완수하며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수사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또 새로 부임한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무색무취하다는 평이 많고 또 국감 발언 이후 검사들 사기도 진작된 만큼 수사팀을 믿어보자,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예. 라임 사건은 그런데 이제 옵티머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고, 그래서 아직 지휘권,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살아있긴 한데,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또 이제 친정부 성향이 강하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변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 옵티머스 수사팀은 열흘 전에 1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파견 검사가 13명, 또 최순실 특검의 파견 검사가 20명인 걸 감안하면 옵티머스 수사팀 규모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보면 여권 인사들이 더 많이 이제 거론이 돼 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팀은 현재 그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을 수사해서 로비 대상에 대한 실체가 파악이 되면 정관계 인사로 수사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 지검장이 대검의 자세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걸 뭐 그대로 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네, 윤 총장은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자칫 검찰 내부의 충돌로 비춰질 경우
수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대검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일선 검사들을 믿고 지켜본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검사는 죄를 보면 수사한다. 그리고 나는 검사를 믿는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검찰이 이런 달라진 분위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밤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1명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2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헬로윈데이를 일주일 앞둔 어젯밤 서울 이태원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 외국인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친구와 맥주를 마십니다. 또 다른 남성은 마스크를 벗은 채 담배를 피우며 대화합니다. 클럽 대기줄은 좁은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는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어깨를 계속 부딪힙니다. 이태원은 5월 초 클럽발 코로나 확산에 홍역을 치렀던 지역. 방역당국은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내 클럽과 술집마다 이렇게 집합 제한 조치 명령서를 붙였습니다. 전자명부를 설치하고 이용자 사이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는 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지침을 어겼습니다.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안 됐거나 소독 관리가 미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게 다 붙어서 얘기한다고. 대장이 특별히 안 되거든요. 소독 대장. 일부 클럽은 집중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왜 클럽이 이런 타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은 뭘로 먹고 살아요? 클럽으로 먹고 살아요.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태원과 홍대, 강남 일대를 집중 점검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에 대해 보건당국은 백신과 연관이 낮다며 오히려 고위험군은 접종해달라고 했습니다. 접종을 중단했던 서울 영등포구도 사흘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62세 이상 무료 접종도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관내 의료기관에 독감 백신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안내를 그 병의원에다가 한 걸로 알고 이게 숙제라고 되는데 거기다 다 보낸 걸로 알고. 앞서 접종을 보류했던 포항시도 접종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접종 후 사망 사례 48건 가운데 26건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을 맞고 일주일 안에 숨진 노인이 1,500명에 이르는데 해마다 노환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숨지는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매년 3천여 명이 독감과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 후 이익이 훨씬 크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 모두 의견을 함께합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어젯밤 세종 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 10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 멧돼지 4마리가 무리지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근의 상업지역에서는 새끼 멧돼지가 도로를 건너 도망다니는가 하면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멧돼지 1마리가 철제 펜스에 끼인 채 사냥개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세종시 도심 한복판에서 목격된 멧돼지는 10여 마리에 달합니다. 멧돼지들은 3시간 넘게 아파트 단지 3곳과 주변 상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한 마리는 사다리도 포획을 한 마리는 로드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제 잡힌 건 2마리였어요.
세종에서는 이번 달에만 4차례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갑니다. 솔직히 이제 요즘에 애들도 조금 밤에 산책을 안 시키려고 해요. 좀 무섭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이제 조금 많이 조심하고. 행정당국은 서식지가 줄어들고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영역 경쟁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도심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역 싸움에서 낙오된 애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인근까지 내려오지 않나요? 세종시는 멧돼지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고 주야간 일제 포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발했습니까? 예.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대검 나이트클럽 개업했나로 하겠습니다. 예, 안경이 아주 독특한데. 네. 자, 지금 대검 앞에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많이 배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두고 이 정면 충돌한 다음 날부터 이 놓이기 시작했는데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우리의 희망, 또 힘내라 윤석열 등의 응원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걸 두고 서울 동부지검의 진혜원 검사가 이제 비꼬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서초동의 조직폭력배가 대검 나이트클럽이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면서 이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 폭력 조직의 결혼식장 영상인데요. 이 붉은색 화환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죠. 이 윤 총장에 대한 응원을 이 같은 조폭 문화에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장이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뭐 지난주에 벌어지긴 했었는데 네. 근데 명백하게 부하 검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을 향해서 저렇게 비아냥대는 글을 올렸다는 거 이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이 진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 달림이라고 칭하거나 또 김정숙 여사의 자원봉사 사진을 올려놓고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등 이 친정부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검사입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죠. 예. 이 2017년에는 피의자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변호사와 안 맞는다고 해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영전을 했습니다. 예.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고 또 대통령을 칭송하면은 영전되고 뭐 이런 환경에서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자, 윤 총장은 저런 화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바로 그 질문이 지난 국감 때도 나왔습니다. 이 퇴임 후 봉사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답변도 사실 이 화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제가 뜻을 생각해서 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은 검사들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범죄만 보고 수사할 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방패막이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더 했을 것 같은데 자, 물론 이제 검찰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거를 또 검찰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검찰개혁, 이 흐름에는 동참해야겠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 대검 나이트클럽 개업했나의 느낌표는 꽃에라도 흔들리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예. 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여기서 따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노골적인 검찰 인사로 손발이 다 잘렸다고 했던 윤 총장이 이 길게 늘어선 화환들을 보면 아무래도 힘이 날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이 권력자의 눈치 또 지지자의 눈치 둘 다 볼 필요 없이 소신껏 수사해달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칭 식물총장 윤 총장이 들었으면 하는 이 조언으로 첫 번째 물음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줄을 안 서는 검사의 기계를 전 검찰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편파적인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기계를 가지고 편파적인 인사에도 굴하지 않는 기계를 예. 네, 좋은 말이네요.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조용히 수사하랬더니로 하겠습니다. 예.
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얼굴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예. 자, 청와대 수석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강 전 수석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강기정이 등장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으로 출장 나가기만 하면 난리를 폈다면서 윤석열 쪽을 향해서 수사 좀 할 건 하더라도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조용히 수사하라고 검찰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기를 겨냥했다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강 전 수석이 했다는 저 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에 했던 얘기인데 그때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 말대로 정무수석이라고 하면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 수석 서열이 1위잖아요. 예. 자,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수사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강기정 수석, 검찰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답니다.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 장악입니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강 전 수석은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이 당에서 쏟아진 다양한 발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라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이 직접 연락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강 전 수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바로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죠. 예. 그런데 최근 이와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이 입장문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윤 총장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월에 검사를 좀 더 추가 파견을 하라 했고 지금 라임 사건을 맡고 있는 데가 이제 서울 남부지검이죠. 그렇습니다. 뭐 강 전 수석 지금 결백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결백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조용히 수사하랬더니의 느낌표는 앙심 품은 검사 손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 전 수석의 해명을 인용해봤는데요. 강 전 수석 해명대로라면 검찰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앙심을 품고 보복 수사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TV 토론을 끝낸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지지율 회복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 하루에 4개 주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격전지 현장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호박연단 위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바이든 후보가 유세합니다. I don't like the idea of all this distance, but it's necessary. I appreciate you being safe. 바이든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에 공을 들였습니다. 선거인단이 20명 걸려있는 이곳 펜실베이니아주는 마지막 TV 토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경합주입니다. 두 후보가 합쳐서 10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핵심 격전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꾸준히 앞서지만 Joe Biden. Joe Biden. Why? He takes science seriously. Oh, I agree. Anybody but Trump, really. 4년 전 실제 투표에선 뒤집혔습니다. So if it's Biden, we're in trouble. He wants to close everything down. He wants to raise our taxes. He wants to raise corporate taxes.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시간 플로리다를 찾았습니다. Miami, listen, if he can't answer a tough question like,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your second term? Then it's our job to make sure he doesn't get a second term. 트럼프는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It's a very secure vote, much more secure than when you send in a ballot, I can tell you that. 트럼프는 투표 후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위스콘신으로 이동해 하루에 4개 주를 돌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1위 정상에 올랐습니다. 125억 원의 국내 최고 포수 양의지를 영입하는 등의 통큰 투자와 선수 육성 정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연장 12회 초
최소 무승부가 확정되자 야구장에 모인 5,500여 명의 팬들이 뜨겁게 환호합니다. NC가 매직 넘버 하나를 지우고 남은 5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011년 창단 이후 9년 만의 쾌거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으로 팬 여러분께 보답해드렸는데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도 팬들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꾸준한 선수 육성과 통큰 투자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창단 멤버 나성범과 박민우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고 올 시즌에는 토종 에이스 구창모까지 탄생했습니다. 창단 사령탑 김경문 감독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막내팀에서 조금 더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면은 더욱더 재밌는 야구판이 되지 않을까. 김택진 구단주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FA 영입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2014 시즌부터 팀에 합류한 손시현과 이종욱은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끌었고 2018년 영입된 포수 양의지는 정규 시즌 우승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적하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정말 이게 실화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고 NC 창단 당시 경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던 구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8시즌 동안 NC는 평균 4.25등, 반대했던 해당 팀은 평균 6.87등을 기록했습니다. 신흥 명문구단 NC 다이노스에 어울리는 수식어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혹시 고약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조선 세종 때 대사원을 지낸 고약해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바다 같은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데 세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의 직언에 시달리다가 곤란한 처지가 되면 고약해 같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의 고약하다는 말이 됐다는군요. 요즘 고약해와 비슷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국가와 정권 모두를 지킨다는 그의 소신이 어쩌면 문 대통령에게는 고약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여권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윤 총장은 임명권자가 재신임했으니 그만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윤 총장 외에도 고약해와 비슷한 사람이 몇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또 이 시장에서 수용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했나 생각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경우를 빼곤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정권의 애완견이 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버티는 권력기관은 검찰과 감사원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으로 몰락했다는 걸 문 대통령이 벌써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부재 중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대통령만 있었을 뿐입니다. 권한을 남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자연히 또 절대 권력은 또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죠. 다시 고약해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세종은 간언을 멈추지 않는 고약해를 견디지 못하고 파직했지만 그의 충심을 인정해 1년 뒤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땐 숨기지 않고 굽힘이 없다는 뜻의 정혜라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군이 충신을 알아본 그래서 멋진 역사로 기록된 장면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세종이 되길 바란다는 문비어청가까지 들려오지만 고약해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성군이 충신을 알아본다 였습니다.
요 며칠 날이 부쩍 쌀쌀했죠.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전국이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근래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 상황까지 안 좋아지겠는데요. 현재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 다시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5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